예,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새 지도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기지와 석유시설 등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며 테헤란은 기름비로 덮였는데요. 2주째 접어든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새 지도자가 하메네이의 차남입니다. 모스타바가 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모스타바가 된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사실은 될 가능성이 뭐 여러 절차상 높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 배경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란은 전쟁 상태입니다. 지휘 통제 체제가 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결합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견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견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선출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요? 왜 지금 모즈타바가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가 79년 혁명을 했을 때 왕조 체제를 무너뜨렸거든요. 예. 세속. 그러니까 시아파 이란 안에서도 후계 가족 간의 세습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순위파든 시아파든 종교 지도자가 세속 권력을 가지는 건 이란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12이만파인데 12이만파가 바레인도 있고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이라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국가는 종교 지도자가 세속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이란만 지금 종교 지도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벨라에테 파키라고 하는 이론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호메이니가 만들었어요. 뭐냐면 성직자가 통치해야 된다. 그 뿌리로 올라가면 이제 무함마드까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종교 지도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 정치, 경제, 군사 권력. 그러니까 지금 라흐바르라고 하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 호메이니가 그 이론, 벨라에테 파키 이론으로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졌네 해놨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슬람 성직자 계급 중에서 적어도 아야톨라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아야톨라였어요. 하메네이도 호메이니도. 그런데 지금 이 모즈타바는 아야톨라는 아직 아니거든요. 후자툴 이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탈레반 그러잖아요. 제일 그 낮은 단계가 탈리브라고 그래서 이슬람 학생입니다. 그다음 후자툴 이슬람인데 그렇다면 세습이고 종교적 권위도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모즈타바로 갔다는 얘기는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어차피 미국과 결사항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이 정보기관이나 이쪽에 이미 그림자 실세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하메네이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초강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거꾸로 자기 가족을 잃었는데 모즈타바가 협상에 나오면 딴 사람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최적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란도 아마 비상 상황에서 모즈타바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처럼 이란이 신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 세습을 사실상 금기시하는 상황인데 이란 내부에서 그럼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정부 대열에 나섰던 이 시민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무를 갖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의 내용에 반하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이러한 반대 기운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체제로 이렇게 굳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직자지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아버지가 1989년에 그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자기는 공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파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에 있는 바시즈라고 민병대가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바로 이 모스타파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국영 기업이 있는데요. 세타드라고 이 기업이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비자금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바로 모스타바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군, 경제, 권력 이것을 다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까 이미 뭐 거부한다, 제거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은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 모델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지금 현재 공중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못하면 전쟁은 끝내기 어렵습니다. 저 상황에서 공중전만으로 이란이 항복할 리는 없거든요. 코소보 전쟁 때도 나토가 공중전으로 세르비아 군의 그 사실상의 항복을 받아냈지만 항복은 아니에요. 그냥 코소보에서 철군한 것뿐이에요. 그때도 이 세르비아 군의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주요 인프라나 시설들은 세르비아 여기에 타격을 해서 세르비아가 협상을 하게 만들었지 세르비아 군이 괴물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모주타바가 됐다는 얘기는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얘기고 지상군 투입을 하려고 해도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걸프전 90년, 91년 걸프전 때도 6개월 이상 준비했거든요. 그때는 무려 94만 명의 34개국 병력이 모였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정선에서 이란 정권의 교체나 괴멸보다는 타협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원인은 이란의 농축을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면 무주타바가 되든 누구든 조건을 걸어야 되거든요. 자, 농축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 더 걸었거든요.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니까 이스라엘은 미사일 개발 능력까지 포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퇴로를 열 수 있는 누구든 지금 협상의 길, 그 다음에 이란을 위한 길, 이란 국민을 위한 길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내 승인 받아야 된다. 아니면 죽인다. 끝까지 가겠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퇴로가 없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루 다르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니까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메시지 관리는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지상군을 투입한다. 더 복잡한 중동의 화약권 크루즈족을 투입한다. 자기들 지휘권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란도 영원히 싸울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까지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메시지까지는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유가가 지난해 연말 55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5불에 지금 110불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럼 2배로 올라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만일에 명분을 찾는다면 모를까 저렇게 자기 베네수엘라식으로 자기가 협력해야 된다. 자기가 임명한다.
그럼 그걸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죠. 현실적이지 않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말은 이란 지도자는 내 승인 없으면 오래 못 간다라고 말은 해놨는데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 양 단체의 지도자 수장이죠. 네. 이 수장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후계자가 임명했는데 또 암살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과연 그렇게 강경한 반응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다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일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스타파의 경우에는 모든 걸 다 가졌고 굉장히 실세고 그리고 강성 이미지를 이미 굳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강성 그룹을 다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이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본인이 이제는 개혁의 방향으로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끌고 갈 지도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이 사람이 개혁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까? 자,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행 체제가 들어간 것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입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마두로만큼 매우 강한 반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몇 차례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로드리게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하고 협력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바로 미국에서는 이런 베네수엘라 모델로 끌고 갈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 간의 의견을 조율할 또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델이 실현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디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달려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 추억은 잊어야 된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이유가 네. 마약이었거든요. 마약, 또 뭐 자국민 탄압,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마두로 잡았다고 베네수엘라 마약 문제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국민 탄압과 모든 문제에 같이 연루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로만 잡아갔지 베네수엘라 독재 체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석유를 장악하고 있는 지휘부, 군, 권력 여기에는 마두로 외에는 단 한 명의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중국으로 가던 석유 이권이 미국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대 방향이 미국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해결됐다? 해결된 게 없죠. 거기에 민주화나 아니면 독재 체제나 지휘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과거에 모든 독재에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란의 경우에는 다르죠. 미국과 수십 년간 사실상 전쟁 상태를 해왔고 신정 체제를 79년부터 이어왔고 하메네이는 89년부터 집권했고 하메네이 집권 기간 사실상 모주타바는 실권을 그림자 실세로서 장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맛대로 이 모주타바가 움직인다? 그건 불가능하죠. 베네수엘라식은 절대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절대란 말은 좀 뭐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힘들다. 그렇게 보면
결국 모주타바나 이란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어제는 그런 말 나왔잖아요. 무조건 항복. 예, 그걸 항복 얘기가 언컨디셔널 나왔죠. 서렌더라고 일본이 한 거예요. 들어와서 뭐든지 다 말 듣겠다라는 건데 그런 조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에서 모주타바가 선출이 된 게 확실되는 상황이라면 모주타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질 수 있는 협상 조건을 내걸어야죠. 지금처럼 오래 못 간다, 승인 안 한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란도 빠져나갈 구멍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주타바가 알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까지 미국의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 말이 굉장히 오락가락한다는 이런 이제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 원장님의 그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는 것 중에서 저는 이 쿠르드족 민병대의 개입에 대해서 환영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 발언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머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혼란스럽다가도 결국 끝에 가서는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강성으로 이 모스타파에 대한 이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여러 옵션 중에 하나 가능한 방향으로 노선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주타바 이란에게 공간을 어느 정도 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란에서는 후계자가 누구라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출에 관여한 인물까지도 추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주타바에 대한 참수 작전의 가능성까지도 어쨌든 계획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두통거릴. 왜냐하면 이란이 두 번의 지금 타격을 받았거든요.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그럼 여기서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란이 이제 핵 보유 집착은 더 강해질 거예요. 훨씬 더 비밀리에.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 못 건드리니까. 이스라엘은 국제 정치가 참 이 선악으로 볼 수가 없는 게, 국제기구 시프리 같은데 추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한 9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란은 농축 우라늄도 지금 없어요. 한 60%, 순도 90%의 그 고농축 우라늄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게 되는데 60%밖에 없거든요. 한 405kg 정도. 요거는 IAEA가 이 사찰에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참에 화근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헌법에까지 반시오니즘, 반이스라엘을 넣어놓은 명문한 나라는 이란이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중동의 반이스라엘, 반미 시아파 벨트 핵심인 이란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이 문제가 재발될 수 있으니까 예. 이스라엘은 이참에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공중전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 오기 위해서는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이런 데를 거쳐야 되거든요. 올 수가 없죠, 사실은. 끝없이 우리 마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란이 지상군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공습이거든요. 아니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란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거해도 끝없이 나오는 거지, 제거했다고 끝난다? 약화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참수 작전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계속 강대강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협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입장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 테헤란에는 기름비가 쏟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사기지라든가 석유 시설에 대한 이제 폭격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뜻대로 상황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환경적 재앙이거든요. 재앙이고 저건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목표는 혁명 수비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겠다 그러는데 저게 혁명 수비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계획이 차질을 빚으니까 지금 타격 대상 넓히는 거거든요. 군사 목표에서부터 이제 민간 목표까지 지금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인프라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끝없이 세르비아 코소보 전쟁 때 저렇게 했거든요. 나토군이 세르비아의 전력, 교량, 인프라, 방송국 이런 데를 때려서 사실은 이제 지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건 양날의 칼이죠. 저럼 이란도 이제 명분이 있죠. 주변에 산유국들 물론 왜냐 주변 산유국들은 우리가 무슨 죄냐 그러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다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원유 시설, 정유 시설들은 그 나라들만 쓰나요? 미군도 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저렇게 확장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또 하나는 아까 지도부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부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서로 암살을 시도했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서로 푸틴이나 젤렌스키를 공격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그 불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정보망으로는. 그런데 안 하는 이유 뭐냐? 거길 때려버리면 이게 혼란으로 가거든요. 본인들도 당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주입을 계속 때리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관여한 인물까지 제거한다 그러면은 저기 전쟁 본배가 될 수도 있죠. 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확전이 되고 있다. 확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훨씬 더 목표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마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미묘한 이 종전에 대한 시각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내가 모든 경제학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뭐냐면 바로 석유 가격이었거든요. 관세를 올려도 석유 가격을 내려버리면 인플레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생각보다 안 올랐던 인플레가 안 됐던 건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서부 텍사스유가 $55까지 갔었는데 불까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때 110불이 넘었거든요. 그럼 2배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미국 국민들한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몰리게 돼 있죠. 그리고 11월은 계속 가거든요. 원래 전쟁 초기에도 27% 정도만 지지했고 지상군 투입은 12%밖에 안 돼요. 마가 안에서도 막아야 되는 배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적이게 집권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가장 많은 전쟁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저 석유 시설 폭격한 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저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석유 시설 폭격에 담긴 여러 의미 말씀해 주셨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예. 그 부분이 사실상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원래부터 핵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특히 이란의 경우에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 원칙 때문에 이번에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보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홀로코스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또 그러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이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엄청난 군사력을 증강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안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한 가지의 위험, 그것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 더더군다나 신정체제에 있는 국가에서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험한 요소다. 그래서 그것만은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강속으로 나오고 끝까지 네.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만큼 끝까지 가서 완전히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분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 그것은 이미 무기로 만들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은 이란은 다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5년마다 우리가 다시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란이 설령 핵 능력을 제거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그 야망을 다시 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경우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제거를 하면은 이제는 종전으로 가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민간 인프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이란 역시도 그에 대한 공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걸프국들의 식수 공급원이죠. 이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도 보도가 됐는데 사과한 이후에 어쨌든 이런 공격이 또 걸프국들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들은 좀 무의미했던 건지 실제 싸우고 있는 건 어쨌든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주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란 민주화 시위 때도 페제시키안은 사과했어요. 사과했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군부를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건 라흐바르에 해당하는 하메네이거든요. 하메네이가 군통수권을 갖고 있지 페제시키안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은 굳이 따진다면 그나마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어찌됐건 아무리 급해도 주변국 그 이슬람 형제국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레인이나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가 60에서 70%예요. 이란처럼 같이. 근데 거기도 공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선을 확장하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면 이란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생각은 다른 셈법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번 전쟁 이전에 중동의 화약고 하면은 우리 마대사님 계셨던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레바논 여기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관광지고 유럽의 이 전 세계 항공의 거점이고 허브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식이 바뀌었죠. 그 두바이에서 바레인, 뭐 카타르 이런 데서 관광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려고 예. 거의 뭐 지옥의 문을 나올 이런 이미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들은 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던 국가들인데 중동에 화약고라는 위험의식이 지금 심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밉죠. 이란은 미운데 문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시작한 것도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고 끝낼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럼 화살이 미국으로 가죠. 미국을 압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 국가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란은 인구 9천만에 한반도 면적의 7.5배 대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라들은 대부분 땅이 좁고 왕정 체제예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0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중에 9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카타르도 한 3,400만 되는데 그중에 9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정 체제라는 게 아주 취약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바레인 같은 경우는 또 이란과 같은 시아파가 70%가 넘어요. 같은 다 12만 파입니다.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변을 압박을 할 만큼 했고 지금 화살이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투자 안 할 거야? 유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고통스럽죠. 이란이 밉지만 이란과 전면전을 하는 거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빨리 끝내라는 거고 이미 중동 국가는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데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타격을 받았다. 아마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곳이 뭐 꼭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저 앞서 말씀드렸던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식수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시설인데 일부러 그럼 이런 담수화 시설까지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란은 그렇게 핑계를 대겠죠.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미군 기지나 주요 전략 시설들은 방공망이 촘촘하거든요. 때려봐야 거의 타격을 못 주거든요. 반대로 나머지는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중요한 시설들을 때리면 민심을 흔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민심도 이란이 밉죠. 그러나 이 모든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이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끝낼 수 있는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차피 아랍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자기들을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걸 아니까 그 비용을 감수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란의 이런 주변국 공격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이제 다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미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압력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란의 반응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란이 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또 정상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우 어려워지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걸프 6개국은 이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란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시아와 순위로 이렇게 갈라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 개선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이 전쟁을 해서 여기서 단기간에 얻는 이런 이익보다는 그 손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이란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 대한 공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제르바이잔, 사이프러스 그리고 투르키예.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투르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토에 대한 공격은 집단 방위권으로서 32개국이 함께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란 정부 측에서 그 우리가 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발되었거나 우리가 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네. 또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 공격이 앞으로 이란이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외교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란도 주변의 걸프국들 그리고 유럽 국가까지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란 역시도 이런 가운데 자기들은 6개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러시아가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돕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러시아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꺼낸 것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 개입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도 봐야겠습니까? 이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냐면 지금 이 전쟁 이전에는 우리 눈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가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그중에 20에서 2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규모 소모전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무기를 실은 배나 항공기들이 이제 중동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고요. 더 큰 건 뭐냐면 푸틴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저유가거든요. 기름을 팔아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데 계속 저유가가 되니까 러시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줄어드니까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러시아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기름값이.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는 아주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뭐 친러인데 모두 때리니까 러시아, 중국이 약화되고 뭐 비명을 지를 것 같다. 아닙니다. 러시아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대만 쪽 미국이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대만 쪽이 사실 옆구리가 비는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란만 보면 안 되는 건 이게 연동돼 있는 상황인데 기름값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다가 이란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러시아가 초기 전쟁에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드론 저가 드론이 있거든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사거리는 한 2,000km 되고 가격은 한 2만 불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를 러시아에 수만에서 수십만 기를 줬고 이걸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고 이 러시아는 이걸 계란이라는 바꿔서 계란이라는 명명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이 이번에 쓴 루카스라는 그 드론도 이게 이란 모델이 샤헤드 136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러시아가 무기를 공수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정보거든요.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인공위성 운영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왔던 그 쿠웨이트인가요? 그 정확한 국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CIA 지부 미국 대사관에 포함되어 있던 정확히 거길 때렸거든요. 그걸 이란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미군 기지 레이더 돔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란의 능력으로는 사실상 그 정확한 위치 파악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능력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러시아를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러시아도 또 할 말이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정밀 목표들은 다 미국이 주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는 지금 부인하죠. 근데 이제 이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죠.
협력 관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양안 관계, 또 한반도에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주한미군들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초기에 지도부를 제거하고 초기에 집중적인 공습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이 될 수도라는 발언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가 이란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하려면 이 위치 정보, 러시아 측에서 만약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농축 우라늄을 비밀리에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거야말로 매우 중요한 군사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82 공수사단 얘기가 자꾸 이제 예, 나오고 예. 있는데 그 공수사단이 거기 가서 우라늄 농축했는 것을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은 이미 그 주변에 많은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과 러시아 간의 그 협력 관계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작년 2월에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미리 들어가서 방공 시스템을 다 분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방공 시스템이 없어서 이 테헤란 상공이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방공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 방공 시스템 80%를 이미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우라늄 확보하기 위한 뭐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이 작전 자체가 당장 글쎄 실현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게 특수작전인데 벌써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특수작전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인된 게 405kg. 그러니까 60%입니다. 순도가. 90% 무기급이 아니고. 그럼 그 405kg이라고 하는 그 위험 물질을 군사 작전으로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리고 거기는 아주 뭐 대규모 교전이나 아주 치열한 교전이 불가피한데. 근데 만일에 저 작전이 실제로 실행이 돼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거 확보했으니까 이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사단이 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은 가능하지만 저게 뭐 마두로 대통령 잡아가는 그런 델타포스 특수작전도 아니고 대규모 공수 작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란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 될 거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수작전은 가장 어려운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79년 이란 호메니 이슬람 혁명 때 미국 대사관 일들이 잡혔을 때 미국이 구출하는 작전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러니까 저런 가능성은 테이블에 있는 선택지지 실제로 이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일단 작전 규모가 뭐 인물 하나 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네. 공수작전만으로 저 작전을 수행을 해서 완수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네. 예. 그 우리 2리터짜리 그 물병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6개 식스팩으로 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서 탈취를 해 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마어마한 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수부대 요원들 많은 사상자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숨겨놨을까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2015년에 이란과 서방 국가 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JCPOA라는 핵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때도 바로 이 농축 우라늄 이란이 갖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20% 농축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전량 해외로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핵 협상을 통해서 이 농축 우라늄을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협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하면은 이란 측에서 우리 이것은 일부는 해외 반출을 하고 일부는 60%에서 20%로 낮추기 위해서 희석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만 따지고 볼 때는 실제로 2015년에 서방국가 이란 간에 했던 그 핵 협정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미국은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 전량이 나갔고 그랬네요. 이번에는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희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문제는 핵 협상을 통해서 2015년처럼 그렇게 해서 이 반출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협상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은 최후의 군사적인 수단이 될 텐데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만약에 실제 시도를 해서 이러한 작전이 실패했을 때 그렇다면 이란 측에서는 이 협상에 나설 때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명분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할 수 있지. 모든 거 우리 테이블에 있어. 그러나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언론에 다 확산된 이 정보 상황 하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레버리지로 사용을 해서 결국 핵 협상으로 가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쿠르드족이 이제 뭐 이란에 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이제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쿠르드족이거든요. 근데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실수에 가깝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지금 4개국에 주로 분포돼 있거든요. 튀르키예에 한 1,500만 정도, 이란에 한 800만, 그다음 이라크에 한 600만, 시리아에 한 20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인구가 9천만이니까 한 10% 정도 가까운 쿠르드족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이란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쿠르드족이 만일에 이란 안에서 개입을 하면 이란 안에서 목표는 쿠르디스탄, 쿠르드족의 자치국가 건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걸 일어설 일이 없잖아요. 항상 염원이었는데. 그럼 이란인들이 반 하메네이든 반 친하메네이든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를 목표로 하고 이란과 교전을 하면 그럼 이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이란 민족주의가 있는데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럼 쿠르드와 페르시아계의 이란 민족 간의 전쟁이 민족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최대의 쿠르드족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있어요. 페시메르가라고 한 15만에서 20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과거 후세인 정권 무너뜨릴 때 미국이 북부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체결하고 설정하고 그 쿠르드족을 지원했거든요. 여기 살짝 자치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가 권력이 취약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제 SDF가 주 그 쿠르드족인데 여기는 한 6에서 한 8만 되거든요. 왜냐? 아사드 정권 무너뜨릴 때 같이 협력했거든요. 근데 가장 최대인 튀르키예는 병력이 10,000명도 안 되고요. 이란도 수천 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쪽은 계속해서 통제했고 상당 부분 많은 통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통합되어 있지도 않는 거기다 쿠르드족의 내부 분파는 좌파 우파에서 수십 개가 넘거든요. 통합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쿠르드족이 미국이 물론 뭐 페시메르가 같은 게 협력 관계도 있지만 사용하고 활용하고 버리고 집권층에게 학살당하고 이런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말 들을 이유가 없죠. 미국 지휘 체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만일에 쿠르드족이 동원된다면 과거에는 CIA가 비밀리에 작전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하는 순간 이란인들은 우리나라가 쪼개진다고 쿠르드족이 분리독립을 한다. 그럼 쿠르드족에게는 정말로 수천 년의 염원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국토 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전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쿠르드족은 언제나 이란의 어떤 중동 지형 변화에 관여해 왔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개입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바꾼 이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것은 해당되는 국가들, 튀르키예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튀르키예의 협력이 굉장히 기묘합니다. 나토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도움도 필요하고 시리아의 도움도 필요한데 그 나라에서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소수 민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지원을 한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아마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그 쿠르드 민병대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이게 충분히 복잡해졌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럼 쿠르드족 대신에 미국에서 미군을 그냥 지상전으로 투입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동원을 해야 되고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등등하는 그 기간이 이미 미국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전쟁은 계속하고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지상군이 파병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상군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공수사단과 같이 일부분의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이 아마 검토가 되었을 건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과연 이것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이 미군 병사 여럿을 포로로 잡았으며 미군 기지 공습으로 24시간 동안 미군 2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군과 관련된 인명피해가 늘면 늘수록 미국 내에서의 그 여론, 트럼프 대통령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전쟁이 비극인 게 이란 사람이 뭐 초등학생이 100몇십 명이 죽어도 사과 하나 없는 상황인데 미국인들은 미군 하나 죽으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게 냉혹한 국제 질서입니다만 지금 이란 말을 물론 이제 이란 오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 지실 거다 그러는데 미국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아마 모종의 압박일 수가 있어요. 그 조사가 미국에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혹은 이스라엘 규책 사유가 큰 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격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미사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군 지역에서 발사를 하면은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국민을 인질로 삼거든요. 그러면은 보다 정밀한 폭격을 위해서는 미사일보다는 아마 항공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또 미사일은 또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쟁 중에는 비전투 손실이 발생합니다. 쿠웨이트에서 이미 미군 F-15가 오작동, 방공망 오작동 3대가 떨어졌거든요. 물론 미군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에 이게 이란 상공이었다면 모두 다 포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군 피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이제 미군 포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주변국에 어디선가 미군 기지가 방대하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니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텐데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기업들을 소집해서 무기 생산 4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보도 나왔습니다. 당장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는 겁니까? 많죠, 문제가. 왜냐하면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방산 체제는 소량 주문 생산 체제로 전환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4배 늘리기로 했다. 그럼 지금 타임 테이블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전쟁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피로감은 우리 지금 증시도 아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상황이 긴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4배 늘린다 하더라도 생산하고 이동하고 작전 배치하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나가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이렇게 누적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무기들이 대부분 고가 체제입니다. 대부분. 미사일 하나에 수십억 원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란은 지금 샤헤드 136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한 2만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공 미사일 비싼 거는 200만 불, 400만 불이 넘어요. 이란이 쓰는 에로 같은 거는 굉장히 더 비쌉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보면 무한정 생산해내는 것도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미 미군도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이제 중동으로 차출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전쟁 자체가 좀 장기화되면은 한반도 안보에도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만약의 경우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장비가 반출이 돼서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장비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 간에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체 전력 장비를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를 믿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무기는 지금 또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한 것이 이제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좀 예. 줄었는데 이게 아예 발사대가 파괴돼서 그런 거다 아니면 이제 미사일을 좀 아껴두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좀 가깝다고 보세요? 두 개 다죠. 예를 들어서 첫날 지도부가 제거됐는데 정밀 무기를 아껴뒀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첫날 보복을 했겠죠. 그러나 이란도 이게 단기간에 모든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사대는 상당 부분 파괴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코소보 전쟁 때도 세르비아군이 더미, 그러니까 가짜 그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눈속임으로.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그걸 다 노출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감소한 건 틀림없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샤헤드 136 같은 저가 드론은 모르지만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파타흐 같은 파타흐2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호람샤르 같은 집속탄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생산 시설도 타격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이란의 이 샤헤드 136 같은 드론은 저가인데다가 제조하는데 별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트럭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재고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샤헤드 136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이 그렇다고 그래서 공격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걸 아니까 이란도 지금 가랑비 전략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로감을 주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란의 무기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지냐 양쪽 다 버티긴 버틸 겁니다. 힘겹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봐야죠. 양측 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국 내에 이제 군사 기지들이 공격을 당하면서 태도를 좀 선회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동참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제 미국도 나토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나토 국가들이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전쟁을 개전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 간에도 상당한 지금 현재 의견 차이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또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함정을 지금 파견을 해서 중동에 있는 자기 나라 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까지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격적인 행동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과거의 전쟁을 보면은 결국은 유럽 국가들이 주저하다가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미국 편에 들어서서 지원을 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만약에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은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전쟁이 얼마만큼 길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직접 봤을 텐데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다. 그런 반응들을 내비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럼 만나서 대화할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열려 있다고 봐야죠. 일단 이란 사태 이후에 김 위원장 행보가 군 행보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5발을 물에 연발을 쏘는 장면 사실 비상식적입니다. 저렇게 안 쏘거든요. 근데 그건 과시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격수 대회, 저격병수 대회, 저격수 대회도 참관을 했고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는 것 같고 실제로 다르죠. 이란은 핵무기도 없고 핵물질도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 ICBM 다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심지어 핵무기가 자동 발사되도록 핵무력법을 만들어놨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돼 갔고 하메네이는 폭사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북한은 그렇게 접근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본인은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따로 당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 강대강 대치보다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거든요. 이란과 달라요. 이란은 완전히 행복하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고 북한은 일단 만나라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방중할 때까지 이 사건이 깔끔하게 끝난다면 모를까. 만일에 그때까지 늘어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만남만으로도 정치적 이득이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는 것만으로는 해야 될 게 없거든요.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핵 집착은 더 강해지겠지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북한은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올 것 같으신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핵 무기를 가지고 있고 ICBM도 가지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자기들의 핵 고도화 정책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고도화 시키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아마 깊이 고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저게 우리한테 어떤 화를 미칠지 모른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 낫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면 더 낫겠다고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언제 그럼 이거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중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도 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기에 북한으로서의 생각한다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